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주 멋지고 황홀한 개회식을 해서 이제 두 번째 전문가 라운드 발표를 통해서 우리 생각의 폭을 좀 더 깊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것은 우리 이 계획서 상으로는 저희가 5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4시 반까지 이것을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분 발표자께서는 20분의 시간을 꼭 좀 지켜주시고 나중에 토론자들은 그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해서 전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것을 제가 해야 될 제일 큰 사명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 착석해 주신 것으로 알고 오늘 두 분의 귀한 발제자를 모셨습니다. 지금 오늘 앞에서도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안팎의 국제 정세가 매우 크게 변하고 그것이 우리 한반도의 미래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첫 발제는 이전 인도 대사를 지내셨고 지금 한국 외교협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신봉길 회장님께서 첫 발제를 맡아 주실 것이고, 두 번째 발제는 역시 남북 관계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모색하고 또 새로운 미래를 전망할 수 있을까 하는 주제로 이화여대에서 그동안 가르치시다가 최근 명예교수 진영에 합류하신 조동호 교수님이 발제를 하시겠습니다. 각각 20분 이내의 시간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신봉길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그 외교관으로 한 40년을 외교일선에서 했다가 지금은 외교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맡은 게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한반도인데 사실은 이 주제가 너무나 커서 이걸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할까 사실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몇 가지 큰 그걸 나눠서 아주 짧은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지금 현재 질서를 대혼란의 국제 질서, 그래서 국제 질서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게 지금 모든 사람들의 분석입니다. 이걸 영어로 멀티폴라 케이오스, 대혼란의 지금 시대에 왔다. 지난 80년간 미국이 주도하던 그 자유주의 국제 질서, 리버럴 인터내셔널 오더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다보스 포럼의 아젠다라 그러는 가치 중심의 그 질서가 퇴조하고 있다. 그래서 relationship of convenience라고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옛날에는 하나의 서방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어떤 질서가 형성이 됐다면은 지금은 그냥 편의에 의한 질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편의에 따라서 rule based order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실제 내용은 our rule, your compliance. 내가 정한 룰에 너는 그냥 따라오면 된다는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자의적인 이런 지금 국제 질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간의 대결. 옛날에는 민주주의 진영이 당연히 압도적인 걸로 생각했습니다만 지금은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데모크라틱 백슬라이딩이라는 이런 현상이 만연하고 있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권위주의적인 지도자들이 부상하고 국가 주도형 권위주의 경제 체제가 도약하고 있다. 중국. 그러니까 옛날에는 서방 자본주의, 시장 경제 이게 당연히 우세한 줄 알았는데 그런 맥락에서 1992년에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그 The End of History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졌죠. 그 자유민주주의가 정치 체제로서는 최종적으로 승리했다. 더 이상의 해결의 이 발전의 법칙에 의해서 더 이상의 발전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누구도 지금 그 중국 같은 권위주의적인 체제에 대해서 과연 나는 미국이 우리가 더 우월한 체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 미국의 이 트럼프 마가 이런 거에 등대해서
이 상당한 저 반대 세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Axis of Evil이 아니라 Axis of Evil이라고 해서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을 지목한 게 뉴욕 타임스에 나오는 걸 보았고, 그다음에 인도, 브라질 같은 건 최근 저 트럼프의 텍스 드라이브에 대해서 반발해서 이 US의 미국의 그 포트폴리오에서 지금 이탈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모디 총리 같은 사람은 트럼프가 4번 전화를 했다는데 거절했다는데 제가 그 진위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인도 대사를 할 때 보면은 모디 총리라는 그 인도 총리가 엄청난 추진력을 가진 사람인데 유일하게 농민들한테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농민의 힘이라는 게 인도에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런 거 뭐 일체 고려하지 않고 농산물에 대한 엄청난 관세를 매고 이렇게 하니까 모디가 반발한 겁니다. 자, 글로벌 사우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하여튼 지금 우리 그 전임 정부,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정부였습니다만은 저는 전임 정부의 그 가장 그 잘못 방향을 잡은 게 전임 정부가 주장한 게 앞으로 외교에 대해서는 가치 외교라는 걸 그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에 연대한다 해가지고 실제로는 어떻게 나타났냐? 뭐 어떻게 나타났냐? 올인, 미국에 올인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때. 그런데 지금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은 지금 어느 한 진영에 올인할 때가 지금 아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새로 들어온 이재명 정부 실용주의 외교를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입니다. 옛날엔 뭐 서방 자유진영이 붙으면 된다 이런 같은 가치를 가진 그런 걸 강조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미중 패권 경쟁 이건 뭐 너무나 많이 이야기 나오는 거여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국이 오는가? 지금 미중 간에 정말 이렇게 마다 전쟁으로 가는가 하는 정도로 심각한 지금 경쟁이 붙어 있고 과연 누가 이길지는 지금 예측할 수 없다. 옛날에는 뭐 압도적인 미국의 힘이라 그랬는데 지금 중국의 힘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지금 미국이 중국보다 제조업 같은 데서는 앞선 분야라는 게 뭐 거의 몇 개 핵심 첨단 이외에는 전부 다 중국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이런 시대다. 그 다음에 거버넌스 경쟁. 그 미국은 그동안 뭐 아시다시피 다당제의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근데 중국은 원파티 메리토크라시, 요즘은 커뮤니스트 파티 뭐 리즘 이런 말들은 저는 안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원파티 메리토크라시, 단일 정당 엘리트 체제다. 과연 이게 어느 게 더 효율적이고 과연 사람들 이 백성들의 행복을 더 보장하는 체제냐 하는 거는 지금 과연 뭐 누가 이쪽이다 저쪽이다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다.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말이에요. 두 개의 시스템, 지금 미국의 트럼프 모델이라는 중국 모델이 닮아가고 있다. 중국은 아메리칸 모델 기업가 정신, 소비주의 WTO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올랐었고 미국은 데모크라틱 이로전, 옛날 그렇게 자기들이 비난하던 중국 같은 그 퇴행, 그 다음에 머스큘러 패트리어티즘, 옛날에 미국이 중국을 그 비판할 때 그 아주 그 조폭적인 그런 예국주의 이런 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뭐 누가 어느 쪽을 비난할 그런 형편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패권 경쟁의 승자는 누구냐? 여러분들이 유명한 책 있잖아요. Destined for War, 예정된 전쟁. 그래서 과연 미국, 중국이 결국은 붙는 거냐? 그리고 그 최종 승자는 누군 거냐 하는 게 굉장한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2기 정부의 마가 정부가 등장한 거, 뭐 이건 너무나 여러분들 미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 Foreign Policy, 이건 제가 New Global Trading Order, 이런 건 지나가겠습니다. 워낙 지금 뭐 많은 지금 이야기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동맹경시라 그래서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옛날 뭐 바이든 정부 때, 윤석열 정부 때 동맹 이런 이야기 하던 게 이제는 뭐 그 양반은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돈, 미국을 어떻게 하면 다시 미국이 압도적인 나라로 만드느냐는 경제지, 안보에 대해서 양반이 특별한 무슨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외교도 트럼프의 개인 외교 성향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요즘 보면 미국의 국무장관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뭐 모든 걸 트럼프가 직접 다 합니다. 그 국무장관, 뭐 국방장관은 그냥 이렇게 졸로서 옆에 앉아 있는 이런 식의 고. 그 다음에 트럼프는 NSC라고 하죠. National Security Council. 이 국가안보 이런 기구에 대해서 굉장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딥 스테이트라 그래서 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이 말이에요. 이 뭐 대통령이 뭐 하려 그러면 반대하고 하여튼 그래서 인원도 절반을 감축했고, 특히 지난 자기 일기 때 그 내셔널 시큐리티 그 어드바이저를 했던 국가안보 보좌관을 했던 그 존 볼턴 같은 사람은 자기가 두 번째 집권하자마자 그 사람에 대한 경호부터 없애버리고, 최근에는 그 사람의 집 뭐 이런 걸 압수수색하고 한 이런 일까지 있을 정도로 이 기존의 관료 체제, 기존의 어떤 이런 체제에 대해서 엄청난 불신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 이야기고, 그럼에 따라서 한미 동맹도 거래적 성격으로 변화했고, 이제 주한미군의 역할을 하는 게, 옛날에 주한미군은 압도적으로 북한 핵 또는 북한을 견제하는 그런 포스로 생각되는데, 지금은 중국 견제 내지는 인도 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베이스로 지금 주한미군을 생각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 동맹이 과연 말이에요, 이게 뭐 동맹이 견고한 거냐, 한미 동맹이, 이런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미국의 지금 현재 대북 정책이라는 건 뭐 비핵화 말은 겉으로 하지만 거의 사실 큰 관심이 없다. 예? 그보다는 도발 억제, 긴장 완화, 컨테인 에스컬레이션 이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사실상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거꾸로 뒤집힌 동아시아, 이렇게 해서 이게 주한미군 사령관이 제작해서 걸어놓고 있다는데, 그 내용은 이제 거꾸로 된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보통 지도와 다르죠. 이게 한반도인데, 이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가 사실은 이 북한을 뭐 이렇게 겨누고 있는 여기라기보다는 베이징, 도쿄, 타이베이, 타이완, 마닐라, 하노이 이런 식의 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전략적 유연성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전략적으로 옛날에는 북한에 대해만 이 포커스를 맞추었다면 이제는 이 확장된 거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뭐 트럼프가 피스메이커, 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우리 대통령께서 지난번 정상회의 때 한 이야기죠. 그다음 한미 간에는 지금 뭐 군사 동맹 이런 것보다 마스가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조선 협력 이런 게 훨씬 중요한 그런 상황이 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북아 다자 외교에 들른 바, 이제 다자 외교란 차원에서 보면 이 최근까지 주한미국 대사를 했던 필립 골드버그가 이재명 외교는 매우 어려운 줄타기 외교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다음에 이 한중 관계에 있어서는 뭐 중국이 최근에 올해 들어서 작년에 비자 면제 한국인에 대한 이런 건 상당히 상당히 앞선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8년에 서해 대형 양식 구조물 피시팜 이런 거 설치한 것들이 사실은 한중 간에 두고두고 앞으로 이게 이슈가 될 그런 거다. 자, 그다음에 한일 관계는 역사 극복 문제가 있는데,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방문하기 전에 요미우리 신문하고 인터뷰하면서 과거 정부가 위안부 합의한 거 또는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이건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 측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들었으면 그 리버럴 또는 좌파 진영의 그 일반적인 성향대로 아마
특히 문재인 대통령 때와 같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를 우려했는데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이라는 것은 이런 데서 빛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일 관계라는 게 미국 리스크에 공동 대응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러 관계는 여튼 뭐 지금 포괄적 동반자 관계 이 조약을 맺었죠.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해가지고 한 1만 5천 명이 참전해서 지금 한 600명 전사하고 4,100명이 부상했다. 올 4월 기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금 그 동안에 한 2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우리 블라디보스토크 쪽에 있는 그 북중 그 훈춘하고 연결되는 그 도를 지나갔다는 거죠. 철도를. 그래서 그 중에 북한은 또 드론이라든가 미사일 같은 첨단 전쟁 경험을 지금 했고 뭐 경제적으로 상당한 지금 그래도 도움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한국군이 베트남 파병에서 10년 동안에 총 30만 명이 참전했고 그때 6천 명 정도 한국군이 전사했습니다. 그때 그 경제적인 수입이 그때 한 100억 달러 됐다 그래요. 뭐 요즘 금액으로 따지면 또 훨씬 크겠죠. 하여튼 이 한국 산업화의 발판이 됐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사실은 북한한테는 상당히 북한을 이제 다시 살아나게 하는 큰 저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 전승절 행사 시 천안문 막루의 북중러 이거는 뭐 최근 일이고 뭐 여러 가지 반미 반트럼프 연대 한미 일대 북중러 대립구도 뭐 반미 핵트리오일 뿐만 아니라 지금 지구상에서 미국을 대륙간 탄도탄으로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세 나라입니다. 이 김정은이 상당히 여기서 그 국제사회에 다시 등장하고 김정은 외교의 승리라고 이렇게 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북중 정상회의에서는 경협 강압을 요청했다. 북한이 역시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 협력을 요청하는 거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동북아에는 말입니다. 제가 한중일 삼국협력 사무국이라고 광화문에 그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제가 초대 사무총장을 했는데 이 지금 한미일 삼각협력만 이 부각이 되고 있고, 근데 요즘은 뭐 트럼프 들어오고서부터는 한미일 하는 것도 별로 뭐 그렇게 관심사가 확 떨어진 것 같아요. 바이든 시대 때보다. 그런데 한중일 삼국협력이라는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미일 삼각협력은 안보 및 기술협력 위주의 동백 네트워크고 한중일 삼국협력이라는 건 기능주의에 의한 지역협력. 그 한중일 삼국협력 지금 한지가 뭐 정상회의 한지만 해도 벌써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 시스템이 가동 중이다 하는 것을 제가 리마인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대응. 그럼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 지금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하겠다 한 거는 역시 전임 정부가 가치 외교라 그러면서 그냥 미국에 올인한 거에 대한 하나의 반작용이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관계가 워낙 복잡해지니까 이게 뭐 가치 외교라 해서 어느 한 나라에 그냥 올인하고 거기에 줄 서는 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될 시대가 지난 것 같아요. 그 당시 사실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트럼프 오면서 또 뭐 완전히 흐트러지고 거기다가 북중러하고는 한국의 관계는 최악의 이 관계를 사실 지난 몇 년간 왔죠. 이런 걸 회복하는 게 불가피한 그런 상황에 있다. 동맹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이런 거. 최근 미 조지아주 현대차 LG 엔솔 공장 이런 거 보면 뭐 동맹이고 뭐고 와서 그냥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가고는 이런 상황이니까 과연 우리가 이런 데서 어느 한쪽만을 이렇게 믿고 있어도 되느냐 하는 그런 노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이다 돼야 된다. CSIS 가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 연설한 거 보면은 동맹 현대화라는 말은 뭐냐? 서로 주고받는 구조로 상호 호혜적인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하는 이야기고 사실은 우리가 캠프 험프리스 평택 그것도
말하자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전 세계 최고의 그 말하자면 군사 시설입니다. 우리가 그 뭐 나가겠다 그러면 나가라 그러면 아마 절대 미국이 나가려 하지 않을 거예요. 그만한 세계 최고의 지금 그 미군 기지니까. 그 다음에 뭐 이런 겁니다. 이 실용 외교라는 게 어떻게? 자, 한국의 위상과 이제 한국도 옛날에 말이에요. 어느 한쪽에 그냥 일방적으로 줄 서서 하던 그런 때는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 총국력이 포브스가 최근에 이렇게 발표한 거 보면 GDP라든가 인구라든가 군사력을 종합했을 때 세계 6위 규모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 당자국이다. 인공지능, 반도체, 2차 전지, 한국만큼 앞선 나라가 몇 안 됩니다. 뭐 저 중국, 뭐 미국 그 정도죠. 유럽은 한국에도 훨씬 뒤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만큼 한국이 이제 큰 중요한 나라가 됐다. 그다음 캐대안 있죠. K-pop 디먼 헌터스. 저도 최근에 봤습니다. 이런 거 인기 보면은 한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인지는 아니다 하는 거죠. JYP 박진영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최근에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장 이런 것도 상당히 그 잘하는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저는 이 시간이 워낙 맞춰달라 그래서 제가 거의 맞춘 것 같죠? 예,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조동호 교수님, 신 회장님 못지않게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서 저 짧은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좀 떨립니다. 맨날 여학생만 보다가 남자들이 앉아 있으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마음이 막 두근두근합니다. 그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지금 제가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저는 지난 남북 관계를 바라보면서 참 너무 진부했다. 새롭게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원래 경제학 전공입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를 남북 경제 관계 혹은 남북 경협의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전쟁을 했기 때문에 남과 북은 적이었고요. 적국과 경제 관계를 맺는다는 것 자체는 이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 6.25 전쟁 이후에는 남북 경협이라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멸공, 승공 뭐 이런 용어들이 있었고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것이 유행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남북 경협이 가능해진 것은 1988년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77 선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 번 장을 보시면은 북한하고 이제 우리가 교역을 하겠다. 그래서 교육이 처음으로 합법화가 되었고 89년서부터 한국 전쟁 이후 최초로 남북한 간의 경제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 날짜의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그 첫 문장을 좀 잘 안 보이니까 해놓는데요. 북한은 이제 적이 아니다. 대결하고 봉쇄 고립화할 상대가 아니다. 남북한은 이제 동반자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 이런 것이 동아일보에도 실릴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상이라고 하는 시인은 다 아시죠? 우리 한국 문학사에서 가장 가장 디베이터블한 시인인데 이상이 1936년에 남긴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절망은 기교를 낳고 기교는 절망을 낳는다. 제가 대학교 때 그 문학개론 수업을 들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김윤식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문학평론가, 저는 그때 서울대학교 국문과 교수였습니다. 그분이 이걸 갖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모든 예술은 대체적으로 죽어있는 도구를 다룬다. 그래서 조각은 죽어있는 대리석을 가지고서 물건을 만드는 것이고 그림은 죽어있는 캔버스에 죽어있는 물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걸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예술이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서 감히 평안에 들지 않고 저게 뭐야 라든가 뭐 이런 식이죠. 바르톡의 음악을 들으면서 평안을 하려고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문학은 글씨만 읽을 줄 알면 다 읽기 때문에 공부도 안 한 사람이 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존심이 강했던 이상은 그게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저 무식한 것들이 감히 내 작품을 평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오감도라고 하는 시의 연작을 아시겠습니다마는 제1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러고 제2가 무섭고 쭉 이런 걸 씁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게. 그런데 다 저도 해석을 해내요. 띄어쓰기 안 해봅니다. 다 띄어서 읽어요. 근데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은 제일 유명한 이상 시 중에 제일 유명한 건데 저렇게 숫자로 나열된 시까지 갑니다. 이쯤 되니까 드디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즉 절망이 사람들이 감히 내시에 대해서 평을 해대는 것이 절망스러웠고 그것은 이상으로 하여금 기교로 가게 만드는 건데 이쯤까지 오고 나니까 저거는 더 이상 문학이 아닌 거죠. 문학은 언어를 다루는 건데 저거는 그냥 기호의 나열이니까 다시 한번 절망에 빠진 거죠. 절망이 기교를 낳았는데 그 기교의 끝에는 다른 절망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절망은 넘어설 수 없는 절망이었고 따라서 이상은 그 다음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것이 김윤식 평론가의 평이었는데 저는 남북한 간의 경제관계 역사를 보면 바로 이럴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노태우 정부가 처음 시작했는데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근데 현실이 그렇게 굴러가지 않습니다. 북한 핵 문제가 나고 북한하고 뭐 경제관련 잘 하려고 해도 북한에 뭐 인프라도 없고 뭐 전기도 없고 도로도 없고 적대 행위는 계속하고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랬다가 이제 김대중 정부 소위 말하는 이제 진보 정부가 들었으니까 그때는 햇볕 정책이라고 하면서 뭔가 참 하고 싶었는데 참 이 절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주도해서 여러분 아마 여러분 젊은 학생들은 안 가보셨겠지만 그래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사업 같은 거를 돌이켜 보면 금강산은 이렇게 줄쳐진 금강산 지역에만 갔다 오는 거였습니다. 북한 사람하고 얘기도 못 해요. 개성공단도 개성의 한쪽 구석에 줄 거놓고 거기에 남한 공작 한 120개 정도 들어와서 그냥 운영하고 나온 거였습니다. 북한 경제와는 아무런 연관을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남북교역이 대단히 발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제한적이고 즉 북한 경제 전체가 개방 개혁을 하지 않으니 아주 뭐라고 약간 기교라고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나아갔던 거죠. 그래서 진짜 보면은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남북교역이 굉장히 많이 발전한 것 같은 생각을 우리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게 전문가들 잘 모르죠. 이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죠 지금. 어쨌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를 들어서 남북한 간의 교육을 한 업체 수를 보면은 이미 김대중 정부 때부터 정체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우리가 많이 된 것 같지만 그거는 그냥 일부 그렇게 된 것만 있었다는 거죠. 다음에 다시 보수 정부가 들어서니까 아예 개성공단도 안 하고 금강산 사업도 안 합니다. 아예 그냥 기교는 우리 부리지 않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현재는 남북교역이 중단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10년에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가 북한하고 교역을 중단했고요. 2016년에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실험하니까 개성공단을 중단했습니다. 벌써 뭐 한 5년, 16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우리가 중단하지 않았더라면 남북교역은 지금 잘 발전하고 있었을까? 아닐 거라는 생각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이고 우린 자꾸 외부 환경에 핑계를 대왔는데 정작 그런 외부적인 변수가 없었다 하더라도 남북 경제관계는 충분히 발전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왜? 북한의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중요한 거 하나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의 핵심은 우리의 상상력이 너무 부족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이현철 교수님도 저 토론에서 질문을 주셨던데 개성공단은 북한이 공단을 운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개성공단은 북한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북한 국가공단입니다. 근데 북한이 이걸 운영할 줄 모르니 거기에 관리위원장을 남쪽 보고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중단될 때까지 모두 7명의 관리위원장이 있었는데 다 남한의 고위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중에 4분은 통일부 차관이었습니다. 자, 재개된다고 합시다. 김정은이 과연 남조선 통일부 차관했던 사람을 관리위원장을 맡는 이런 식의 개성공단 방식을 할까요? 저는 할 리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개성공단 저렇게 다시 열자고 그러고 새로 통일부 장관 오신 정동영 장관께서도 개성공단을 재개동하겠다. 절대 재가동 안 될 겁니다.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데 자꾸 옛날식으로 자꾸 진부해요. 이렇게 계속.
더욱이 개성노예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 앞에 저 신봉길 대사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국제 질서가 열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싼 노동력을 활용하겠다는 식의 국제 정치가 아닙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렸는데 적성국의 저임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식의 개성공단이 가능할까? 새로운 생각이 있어야 될 거다. 문재인 대통령 때 3대 경제벨트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를 남북개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거 19세기, 20세기 때 얘기인 거죠. 산업벨트 만들겠다는 거. 여러분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보신 분? 대사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타셨어요? 안 타셨죠? 어디에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요? 건강 괜찮으셨어요? 저게 우리가 거의 모든 정부 때 철도 공동체를 통해서 남북한 철도를 잇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로 해서 유럽까지 가자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철도 공동체를 통해서 경제 공동체, 남북한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라는 이야기였는데 시간 순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철도로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는 건 18세기 얘기죠. 미국의 서부 대개발 같은 때나 있던 얘기지 지금 21세기에 무슨 기차를 연결해 가지고서 경제 공동체를 만들겠습니까?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저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한 10,000km가 조금 안 됩니다. 쉬지 않고 달리면 5박 6일이고요. 그래도 중간에 한번 씻고 제대로 기차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제대로 한번 씻고 그러려면 중간에 한 2번쯤은 내려서 좀 제대로 먹고 제대로 좀 잠 좀 자고 샤워 좀 하고 그러고 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연결이 지금 안 돼 있지만 연결이 돼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취직하신 다음에 부장님한테 이렇게 가서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 부장님, 파리에 출장 다녀오겠습니다. 23박 24일입니다. 가는데 열흘, 오는데 열흘, 중간에 이틀 일 보고. 왜 저럽니까? 비행기 타고 가지. 과연 철도 공동체가 저게 얼마나 현실성 있는 얘기일까? 그 문재인 정부 때 통일부 장관 하신 분입니다.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작은 교역이라는 단어를 만드셨어요. 유엔 안보리의 북한 경제 제재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우리가 북한하고 무역을 할 수 없으니 작은 교역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북한의 그 맥주하고 우리의 쌀을 바꾸자 뭐 이런 겁니다. 저거는 제재에 어긋나지 않으니 저런 거라도 해서 한번 물꼬를 터보자. 답답하니까 하셨은 말씀일 거라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은 저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의 대동강 맥주를 하고 우리 쌀하고 바꾼다. 우리 경제에 무슨 영향이 있을까? 오늘 저녁에 우리가 폭탄주 먹을 때 고민하겠죠. 테라, 카스, 대동강? 우리 소맥 시장은 교란시키겠죠. 경제 제재가 문제가 있으면 정면 돌파해야 되는 거죠. 유엔에 가서 이런 조항은 문제니까 이거는 바꾸라든가 남북 경제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최소 이런 건 있어야 됐으니까 이런 거는 좀 예외로 인정해달라든가 해서 해야 되는 거지. 당사국이라고 하면서 경제 제재라고 하는 것은 조항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경제 제재를 하는가?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북한한테 경제적 고통을 줘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하겠다는 건데 당사국이라고 하면서 이거는 제재 조항을 우리가 우회할 수 있는 거야. 이게 과연 우리가 떳떳한 정책일까? 뭔가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도 마찬가지였고요. 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그래서 저는 그동안 역대 남북 경협이 시작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태우 정부였습니다. 그동안 8번의 정부가 바뀌었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9번째 정부인 셈인데 지난 정부들을 보면은 사실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똑같았다. 결국 순서의 문제. 보수 정부는 진보 정부는 우리가 먼저 이렇게 주면 북한이 변화하겠지라고 순진한 기대를 했던 것이고 보수 정부는 우리가 안 주면은 지들이 안 변하고 배겨 하는 거였고요. 결국은 그냥 사실은 동일한 인식이었는데 순서의 문제였던 것이고 다른 식으로 예를 들면은 저는 교량 건설 방식이었다고 비유를 합니다. 진보 정부는 자꾸 교량을 많이 만들자. 나무다리든 돌다리든 무슨 다리든 많이 만들다 보면 많이 접촉하다 보면 북한의 변화는 올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고요.
보수 정부는 질이 중요하다. 다리를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철근 콘크리트로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이라는 거를 말했고 우리는 공짜로 지원 안 한다. 지원 방식도 분담이었습니다. 비핵 개방 3천. 이명박 정부 때 비핵 개방 3천 가도 보면 너네들이 비핵 개방해라. 그럼 우리가 3천을 해줄게. 윤석열 정부 때 그 식량 자원 교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식량을 그냥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이 이런 변화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걸 하겠다라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교량 만드는 거 시각 가지고는 이제 안 될 거다. 당연히 필요한 곳에는 교량을 만들고 필요하면은 교량의 숫자를 늘리고 해야 되겠지만 정작 더 필요한 데는 터널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고가도로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한반도 위에 입차 교체를 만들어서 주변 상하으로 나가는 큰 도로와 뭐 여러 다른 EU나 다른 나라들로 나가는 좀 보조도로까지 정말 뭔가 복잡한 그런 입체 교차로 같은 거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지 단순히 다리 놓는 차원의 시각에 머물러서는 남북관계의 발전이라는 것이 가능할까? 새로운 세상이 왔는데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좀 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만화를 보신 적이 아마 있는 분도 계실 거로 생각합니다. 1965년에 나왔던 만화입니다. 2000년이 되면은 이렇게 될 거다라고 35년 후를 예상을 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태양열을 이용한 집 다 되고 있고요. 전파 신문이라는 거 저 인터넷 뉴스겠죠. 뭐 전기 자동차, 소형 TV 전화기 오른쪽 밑에 보면 저게 우리 핸드폰이죠. 다음에 무슨 뭐 원격 진로 저 텔레 보면서 공부하고 저기 우주선 타고 소형 여는 것만 실현이 안 됐고 나머지는 다 실현이 됐습니다. 35년 후에 세상을 내다보면서 저런 상상력을 키웠던 거죠. 어쩌면 남북관계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산입니다. 제가 가끔 골프를 치러 가는데 한국은 산이 많아가지고 저 산들을 깎아서 골프장을 만듭니다. 처음에 저런 산들뿐이었는데 저기에다가 누군가가 이런 골프 코스를 디자인을 해냅니다. 저는 저게 참 감동스러워요. 골프장을 갈 때마다. 온통 첩첩산 중인 산이었는데 저기다가 어떻게 산을 깎아서 어디다가는 어떤 코스를 만들고 어디다가는 어떤 모양의 코스를 만들고 저런 상상력. 산뿐인 데를 보면서도 저런 골프 코스를 기획해낼 수 있는 그런 상상력. 그런 것이 남북관계를 새롭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부하게 계속 했던 말 되풀이하고 끊어졌던 것만 다시 연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 새로운 고민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남북관계를, 새로운 통일의 시대를 만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여러분, 저 신입생 여러분, 저 학계에 같은 학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참 환영하고요. 국민대학교 글로벌 통일평화 그 대학원에서 정말 이런 고민 많이 하시고요. 우리나라를,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조동호 선생님 아주 시간 잘 지켜주시고 또 좋은 발제 감사합니다. 제가 좀 그 선입견인지 모르지만 경제학 하시는 분들은 참 그 논리적으로 명료하지만 상상력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좀 선입견이 있었는데 오늘 조동호 선생님이 경제학을 하시는 분이 상상력을 강조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가 참 절망의 시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망이 기교를 낳으면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오고 가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절망과 위기가 새로운 상상력으로 돌파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조동호 선생님을 상상력이 풍부한 학자로 만들어주는 이 시대의 이 어려움이 우리 모두에게도 새로운 상상력의 원천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두 분께서 정말 이 안팎의 문제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4시 반까지로 보면 딱 50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저희가 모신 그 패널리스트들도 사실 한 분 한 분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청에서 말씀을 들어야 할 분들이고 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들인데 우리 시간이 지금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패널리스트를 일단 먼저 소개 인사를 드리죠. 발제자 두 분은 조금 전에 인사를 드렸으니까 최영준 전 통일부 차관님, 또 박종수 전 북방정책협력위원회 위원장님, 러시아 쪽에 아주 전공자시죠. 그다음에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님,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수석 특임 교수님. 이거 불공평합니다. 앞에 계신 분들께 더 큰 박수를 쳐드려야지. 그 다음에 여연철 부원장님. 국민대학은 손님 맞이하는 훈련을 조금 하셔야겠습니다. 예, 이 다섯 분이 이 패널리스트신데 박수가 그렇게 불평등했기 때문에 제가 사회자의 직군으로 코멘트하시는 시간을 조금 불평등하게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최영준 차관님, 박종수 위원장님, 최용환 부원장님은 7분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내부의 이수석 교수님과 여연철 부원장님은 큰 박수를 받으셨으니 5분만 사용해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하면 저희가 토론된 내용들과 또 신봉길 회장님과 조동호 교수님의 피드백의 말씀을 좀 듣고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먼저 최영준 차관님께 마이크를 옮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신봉길 대사님께서 하신 그 발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다 같이 보셨지만 이게 굉장히 정말 큰 이슈인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이 내용 굉장히 정리 잘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동북아와 한반도 미치는 영향 이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좋은 그 학습의 계기가 되셨으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뭐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 우리 이 지금 정부뿐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렇게 굉장히 변하는 데 있어서 나아갈 방향도 이렇게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뭐 크게 많이 배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나왔지만은 이번에 이제 그 김정은이 그 중국의 전승절에 가서 이제 강조를 한 것이 북중 간의 경협을 이제 강조를 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도 보도가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 중국 그러니까 북한 쪽 노동신문에서 북중 관계 이번에 그 북중 정상회담 한 거 가만히 보면 그 얘기는 싹 빠져 있어요. 지금 김정은이 북중 간의 경협 강화를 요청했다고 한 거는 중국 외교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한번 강조하고 싶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양쪽의 의도가 지금 이렇게 발표문이 다른 걸 보면 북한은 그걸 원하면서도 겉으로 드러내기는 싫어하는 것 같구나. 그리고 이제 중국은 그걸 이게 드러낸 걸 보면 해줄 마음이 있나,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고, 하여튼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는 저는 이제 이런 세계 정세와 관련해서 북한이 어떻게 이런 세계 국제 질서에 변하고 있는 상황을 활용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둘째는 이런 북한의 활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 우리 정부는 그에 대응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정부도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북한은 이미 이 현 국제 질서,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 간의 이제 전략적 경쟁, 그리고 여기에 러시아까지 들어서 미러 간의 이제 그 대결이 심화되는 거, 이것을 이미 일찌감치 신냉전으로 규정을 김정은이 했고, 이 세계에서 지도자가 신냉전이다라고 규정한 것은 김정은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2021년 9월에 벌써 지금 국제기구 관계 변화 구도가 신냉전 구도로 변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렇게 통해서 이제
김정은이 하려고 노리는 것은 한쪽 편에 완전히 붙는 것이죠. 완전히 붙어서, 그러니까 2019년에 하노이 노딜로 북미 관계가 끝났다고 보고 이제 한쪽으로 완전히 붙어서 이제는 예를 들면 북한 핵 문제하고 관련해서도 예전과 같이 2016년에 17년처럼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 쪽 입장에 지지해서 자기들을 압박하지 못할 것이다. 이걸 판단을 하고 그런 자율적 공간을 마련한 데서 이제 미러 대결이, 그러니까 미중 대결 또 이제 러시아와의 미러 대결 이런 게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자기에게는 우군이 있기 때문에 자율적 공간이 크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는 2019년 이후로는 지금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많은 미사일을 발사해도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조차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이 이제 아예 이제 그 논의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러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는 이제 사상 최고로 돼 있고 이번에 전승절에까지 가서 노렸던 것이 이제 그동안 조금 소원해졌던 중국과의 관계를 특히 경제적인 거를 이제 얘기를 했다. 그러나 그거는 밖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자기들로서는 이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이 바로 북한이 이렇게 한쪽의 편에 서면서 갖고 있는 효과가 특히 핵 개발 같은 경우에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그 와중에 이제 그 경제적인 이득도 얻고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의 그 발전적인 전략 이것도 지금 이제 북한도 특히 소위 20승 곱하기 10 정책을 하면서 그 내부에 그 특히 지방 발전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그 동안에 이제 아주 불균형적으로 성장했던 것을 이제 나름대로 잡아보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완전히 미국과의 대화를 포기한 것이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이제 미국이 북미 대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지금 트럼프가 얘기했듯이 그리고 혹시라도 핵 군축으로 이제 인정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으면 그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오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좀 천천히 보면서 나오겠죠. 왜 그러냐면 북미 관계 개선이라는 게 북한으로서는 최고의 안전보장 수단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제 제재를 이제 결국은 해제하는 그런 일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혹시라도 모를 중국, 러시아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인한 그 불안함 이런 것을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만약에 미국과의 관계만 된다면 북한은 미중러 사이에서 자기의 전략적 위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이제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와의 관계 개선 이런 것을 이제 완전히 적대적 이익과론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현재 단계에서는 북한이 이 미국과의 관계에 좀 나와서 핵 문제에 대한 그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북미 관계를 좀 지원을 하고 또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고 동시에 북미 간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돼 가면 우리로서도 아까 조동욱 박사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과거처럼 그렇게 항상 우리가 그걸 껴야 된다, 우리가 먼저 이걸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강박관념보다는 지원을 해주더라도 또는 때로는 만약에 그 핵 문제가 진전이 좀 되면 더 먼저 가서 남북 관계를 선도적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북핵 문제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좀 진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좀 더 새로운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새로운 좀 자신감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자꾸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되고 더군다나 야당 그 동안에는 우리가 이 여야 간의 정책 변화가 심해서 어떤 합의점을 이루기 어려웠는데 적어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초당적인 합의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계속 열린 대화를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중국, 러시아하고 아까 여러 가지 가치 외교에 대한 반성 이런 얘기도 하지만 중국, 러시아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어서 이 중국, 러시아 이게 다극화되는 이런 거에 대응하면서도 특히 지금 그 북한이 중국,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관계를 활용해서 중국, 러시아를 통한 남북간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한반도 안정 이런 것도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박종수 위원장님 부탁합니다. 예, 신봉길 회장님이 발제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만 더 좀 첨언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 토론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미 신봉길 회장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이 단일 패권 시대는 지나고 이젠 다극화된 질서로 옮아갔습니다. G0 시대라 그러죠. 소련하고 미국의 그 양자 구도였던 것이 소련이 붕괴됨으로 인해서 미국의 단일 패권이었는데 그게 사실은 오래가지 못했다고 보는 게 9.11 테러 이후부터 사실 미국의 단일 패권은 퇴조하기 시작했다고 보거든요. 영원한 제국은 없다 그러잖아요. 그 뒤에 미국이 이 국제사회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이라크 전쟁이라든가 중동 문제라든가 이런 걸 볼 때 결국은 이제 마지막 왔던 그 화령 전쟁의 시기가 바로 러우 전쟁입니다. 러우 전쟁은 미국하고 러시아의 대리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바이든이 무리하게 유도를 했다는 그 결과가 오히려 미국의 그 태조를 더 앞당기는 결과가 됐다고 저는 이제 봅니다.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러시아는 부상의 계기를 마련한 거죠. 그리고 이제 러우 전쟁을 계기로 해서 또 국제 경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그동안에 G7 위주의 서방 경제 시스템이 브릭스 중심의 권위주의, 사회주의 국가의 시스템하고 이제 경쟁 관계로 가고 이미 2023년을 계기로 해서 브릭스가 GDP를 G7을 추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추세는 계속 될 걸로 보고 일부에서는 브릭스는 결속력이 약하다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잘못 판단한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브릭스가 더 강화되고 있는 게 최근도 보셨지만 인도, 중국, 러시아 세 나라가 더 견고하게 결속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앞으로도 당분간 오래 지속될 걸로 봅니다. 최소한 저는 한 5년에서 10년은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우리 9월 3일 북중러 정상이 베이징 망루에 나란히 서니까 다들 놀랬죠. 이제 그동안에 북한이 다자 행사에는 절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드디어 등장을 했거든요. 대부분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주체 사상에 비춰볼 때 다자 무대는 안 나올 거라고 했는데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내에서 그 논평들 나오는 거 보면 나란히 섰을 뿐이지 3자 간의 회의는 안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북중러가 그렇게 연대할 가능성이 그렇게 견고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너무 낭만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북중러의 그 연대를 저는 두 가지로 평가를 해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순기능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한번 바라보는 방법, 또 하나는 역기능적으로 그냥 방임하는 방법. 순기능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다자 행사에 동참을 하는 것은 북한의 앞으로 개혁 개방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그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를 할 때 러시아 주한 외교관 특히 대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남북한 관계가 오히려 건전한 관계로 갈 수 있는 계기가 아니냐, 환영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면에 러시아가 보는 시각은 북한을 국제 무대에 자꾸 끌어내야지, 정상 국가로 만들어야지, 자꾸 폐쇄된 상태로 놔두면 남북 관계에도 진전이 없을 거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재작년부터 러시아의 도움으로 북한의 고위 인사들이 국제 무대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최선희가
2024년 같은 경우도 처음으로 유라시아 여성 포럼에 나와서 기조연설을 하고 뭐 이런 그 사례들을 많이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추세대로 간다면 북중러가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계속 연대를 하고 국제 무대에서 같이 협력할 것이다. 당장 유라시아 경제연합,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회원으로 가입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브릭스도 지금 업적으로 참가를 했다가 뒤에 정식 회원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더 나아가서는 SCO는 보다도 군사적인 성격이 강한데 여기에도 북한이 회원으로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북중러의 연대를 순기능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이제 역근익적인 우리의 그 전망인데, 북중러가 계속 연대하게 만드는 그 요인은 사실은 한미일의 연대에 많은 그 반작용입니다. 한 달 전에 이 사할린 그 장관이 한국에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홋카이도 인근에서 일본과 미국이 군사훈련한 게 너무 잦다. 이거는 우리 러시아한테만 위협을 주는 게 아니라 북한한테도 바로 위협이 되는 거다. 절대 그 자시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에 2014년부터 러시아 주도로 북태평양 동해 해안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계속 실시를 해왔거든요. 주로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훈련을 했고 또 주변 국가들이 동참을 했는데, 심지어는 2018년 같은 경우는 냉전 당시 때도 없었던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2022년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14개 나라가 동참하는 상황에서 태평양상에서 훈련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한중일이 군사협력을 더 강화시키고 더 관계를 심화시키면 저는 북한이 동해안이나 북태평양의 군사훈련에 동참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거를 이제 차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한국의 대정책에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미국과 한국의 군사훈련은 좋은데 일본까지 거기 동참하는 건 상당히 위협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980년대 냉전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가 어떤 구도가 있었냐면, 블라디보스톡에서 낮은 원산, 청진, 그리고 저 베트남 깐나면까지 이 벨트가 연결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그 벨트, 군사 벨트가 복원이 됐습니다. 해상뿐만 아니라 공중도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오래전부터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계속 훈련을 해왔거든요. 우리가 그걸 의식을 안 했을 뿐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북한이 동참하느냐 아니냐는 한미일의 군사훈련의 정도에 같이 비례할 거라고 보는 거죠. 이 부분은 심각하게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의 이제 우리 입장과 앞으로 대응인데, 우리는 뭐 지정학적으로 볼 때 해륙국이면서 이제 진학적인 그런 그 여건을 우리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또 통상국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분단국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지정학적과 지경학적인 것, 또 지전략적인 것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함할 때 우리가 주변 외세에 의해서 많이 휩쓸림을 당했지만, 저는 이젠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이미 한국의 국력이 신봉길 회장님께서도 통합 6이라고 했잖아요. 부분별로 뭐 K-팝이나 이런 걸로 본다면 세계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안녕하십니까 물어보지 않는 젊은 애들이 없을 정도니까 한국의 영향력은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이제 문제는 자신감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50대 이상 기성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식민지의 어떤 영향, 그리고 군사 강압 정권의 영향,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다가구 주택에 살면서 형들한테 눌려서 살았던 동생들의 그 위축된 이런 그 심리, 이런 게 복합이 돼서 자신감이 사실상 떨어졌는데, 요즘 10대, 20대들은 비록 좀 당돌하고 어른들이 보기에 좀 버릇이 없어 보이지만 훨씬 더 자신감이 차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생각한다면 20대, 10대들이 더욱 우리 한국을 선진국으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성세대들은 오히려 이런 거를 잘
기회를 마련해 준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는 밝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그 홍익인간 정신이 여러 면에서 상당히 우리한테 지금 어필하고 있는 게, 특히 한글 같은 것도 보세요. 전 세계에 이렇게 한글만큼 우수한 언어가 없다는 게 이미 옥스퍼드 대학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미국의 아틀란트 그 공항에 가봤더니 그 셔틀 그 열차 있잖아요. 거기에 안내판이 보면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그 다음에 한국어예요. 일본어가 그 다음이에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한국의 인구를 본다면, 북한을 제한다면 얼마나 돼요? 일본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한국의 그 우수한 언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산업화와 그다음에 민주화와 그리고 세계화를 가장 최단시일 내에 이룩한 나라가 또 우리 한국이고, 이미 2021년에 유엔 무역개발회의를 통해서 선진국으로 공식으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데 대해서 실감을 못하고 있는, 그거는 너무 위축된 그런 사고가 아닌가.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더 자신만만하고, 지난 파리 올림픽에서도 보세요. 당당하게 잘했잖아요. 저는 그게 바로 희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도 K 이니셔티브를 이제 실용 외교를 표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주도하는 한반도의 안보, 경제, 질서, 이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이것으로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최용환 부원장님, 네, 부탁합니다. 예,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최용환이라고 합니다. 그 조동우 교수님께서 상상력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다만 이제 그 제가 대학 다닐 때 정치 사상 수업을 듣는데 선생님께서 그때도 상상력의 부족을 말씀하셨어요. 답안지가 너무 똑같다, 재미없다라고 해서 막스 아저씨께로 시작해서 입안 총총으로 끝나는 답안지를 썼다가 F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제 상상력의 부재를 이렇게 변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상상력을 발휘하되 좀 자제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분 발제를 관통하는 것들을 보면서 좀 관통하는 저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체로 이런 겁니다. 1990년대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쯤 아마 탈냉전 시대가 시작됐을 겁니다. 80년대 말 90년대 초. 그때 사실 이제 아까 발표에도 말씀하셨던 역사의 종언이라는 책이 나오고 국제 정세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 그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의 국제 정세 변화가 어쩌면 그때 탈냉전 초기의 충격만큼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그 90년대 초반 우리가 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보수 정부가 이제 체제 경쟁이 끝났다라는 자신감에서 북방 정책을 펴고, 그러니까 중국과 당시엔 소련이죠. 소련과 수교를 하고 7.7 선언을 하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았던 시기가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뭐 혹자는 탈냉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탈냉전 시대에 탈냉전 시대 초기에 남한이 가졌던 그만큼의 자신감인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이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국제 정세 변화에 적극적으로 편승하거나 혹은 그 변화를 타고 가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여러분이 말씀하신 그 지난 9월 3일 중국 전승절 행사가 그걸 전형적으로 시사하는 행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북한판 북방 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일부 언론에서는 안러 경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과 하겠다는 것이고, 탈냉전 초기에 우리가 중국 러시아하고 관계를 바꿨던 것처럼 이제 북한이 중국 러시아하고 관계를 바꾸고 한미일 대 북중러의 냉전적인 갈등 구조가 있다면 이걸 적극적으로 편승하겠다. 그리고 그런 갈등 구조가 자신들의 불리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자신이 노력해서 그런 갈등 구조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전략을 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대적 두 국가론도 저는 북한의 그런 대외 전략의 변화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갈등 구조가 자신들이 유리하다면 남북 관계는 갈등적으로 가져가는 게 자신들한테 유리할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분석이 맞다면
남북 관계 혹은 한반도 정세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죠. 이제 남북 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상황의 진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거의 한계에 다다른 것 같고,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어쩌면 북한의 어떤 대외 전략의 기저에 있는 그 논리를 우리가 깰 수 있는 대응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물론 이제 한미 관계, 한미일 협력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그것에 더불어서 어쩌면 한중 관계, 한러 관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최소한 중립적일 거라는 가능성 혹은 그런 비전이라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북한이 대외 전략을 바꿀 이유가 없는 것이죠. 중국이 도와주고 러시아가 도와주는 상황에서 굳이 남한과 관계를 개선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남북 관계에서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더욱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박종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의존성이 높아진다면 사실은 생각을 조금 바꾸면 컨트롤되지 않는 북한보다는 중국이나 러시아라도 컨트롤하는 북한이 우리에겐 어쩌면 가능성의 영역으로 좀 더 가까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외 전략을 그리고 대북 전략을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대북 정책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탈냉전 이후에 우리의 대북 정책은 점점 진영화되고 점점 멀어져서 이제는 이게 정말 그 이른바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의 대북 정책이라는 게 같이 갈 수 있을까? 우리는 어쩌면 5년마다 혹은 10년마다 계속 바뀌는 정책을 가져야만 되는 건가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제 우리가 써봤던 남북관계 모든 정책들, 우리는 사실 포용 정책도 펴봤고 강압 정책도 펴봤고 양자 관계도 해봤고 다자 관계도 해봤지만 다 실패한 지금의 현실이 어쩌면 이제 정말 정권을 넘어서 혹은 그 정권의 색깔을 넘어서 지속되는 정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진실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정책의 지속성 그리고 뭐 정책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고요. 그러면 사실은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서로 간에 멀어지기만 했던 진영화된 대북 정책의 내부적인 어떤 최소한의 공통점 혹은 같이 갈 수 있는 점들을 마련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도 뭐 정책연구원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통일부의 명칭을 바꿔볼까? 북한이 대남전 기구를 폐기했다는데 라는 것들도 우선 중요하긴 하지만 그건 저는 굉장히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이 대남 관련된 부서들을 폐지해버렸기 때문에 통일부가 카운터파트냐 외교부가 카운터파트냐 굉장히 중요하지만 북한의 행태를 보면 지들이 필요하면 외교부든 통일부든 상따할 겁니다. 근데 그 필요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면 정말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주체들이 나설 수 있는 대북 정책을 우리가 펴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대북 정책은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질서 있는 대북 정책의 원칙이었습니다. 중앙 정부가 끌고 가고 민간은 뒤따라가는 구조였었죠. 근데 중앙 정부가 끌고 가는 구조가 사실 거의 한계에 왔다라는 건 굉장히 분명해 보입니다. 어쩌면 민간의 창의력이나 융통성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됐고 그것이 잘 작동하도록 할 수 있는 구조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어쩌면 최소한의 물꼬라도 틀 수 있는 새로운 변화의 시작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의 우리 현실을 볼 때 대북 정책 혹은 대북 교류를 취재하는 민간의 영역이 굉장히 미미하고 취약한 건 사실이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무엇이 부족한가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을 관이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게 직접 추진하는 것보다는 더 현실적인 방향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용환 부원장님은 지금 북한연구학회 회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북한연구학회에서도 이런 역할을 좀 더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분 교수님 그 코멘트가 남아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 청중석에 그래도 한 두 분 정도의 질문이나 코멘트의 기회를 드리려고 생각했는데 현재로 봐서는 무망할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그렇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꼭 질문을 하고 싶거나 코멘트를 하시고 싶은 부분 있으면
뒤에 그 메모지가 있으니까 적어서 두 분께서 코멘트 하시는 동안에 적어서 앞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이름과 그 핵심 내용을 전달해서 답변을 청해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수석 교수님.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 대학원 신입생들도 있고 원우들도 있고 아마 한 교수님 1시간 반짜리 강의일 수도 있는데 이게 7분을 모셔서 팀 티칭 형식으로 아주 좋은 얘기들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제가 광고 잠깐 말씀드리면 혹시 제 수업 듣고 있는 통일시대 지성인 수업 듣고 있는 학생들 이 자리에 참석했으면 다음 주까지 반페이지 감상문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주 편하게 다음 주에 여러분 그 상의하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조동호 교수님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제가 연구원에 있을 때 원장으로 오셨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떠나고 나니까 정말 따뜻하신 분이고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고 정말 때로는 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뵈니까 너무 이제 감격스럽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발제문도 역시 아주 훌륭하신 발제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강의 들으셔서 알겠지만 아주 재치가 넘치면서 남북 관계를 한마디로 꿰뚫어 보는 그런 명철한 그런 석학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학계에서도 경제학뿐만 아니라 우리 학계에서도 아주 유명하시고 명 강사로도 아주 워낙 훌륭하신 그런 분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뭐 남북 관계에 대해서 뭐 몇십 년의 통사를 몇 마디로 딱 했는데 저도 이제 기억에 남는 게 교량, 입체 교차로 이게 크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교량을 어떻게 짓고 마느냐에 대해서 보수 진보가 다 뭐 서로 뭐 논란을 했으나 큰 성과를 보지 못했죠. 진보 정부는 뭐 교량을 짓고자 하는데 장소를 제대로 못 구했고 보수 정부는 교량 짓는 데 가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량 짓는 데 대해 생각이 없던 게 문제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는데 우리 조동호 교수님은 입체 교차로 이제는 과거의 생각에서 벗어나자. 아주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북한이 핵무력 보유국을 내세웠어요. 이것은 북한의 선택지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여러 대안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과거 핵무력 보유국을 선언하기 이전에는 북한은 선택할 게 별로 없었어요. 한 두서너 개 남북 대화를 하든 뭐 북미 대화 하든 뭐 이렇게 몇 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글로벌 시대에 북한이 한반도 나가서 동북아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핵무력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시대가 북한의 핵무력 보유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도 또 하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큰 관심 사항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줄에 몇 자 적었어요. 남북관계라는 것은 결국 파트너가 있어요. 우리가 주고 싶은 것만 줄 수는 없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걸 주긴 줘야 돼요. 그래야지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북한이 원하는 것을 무조건 더 줄 수는 없어요. 마냥 줄 수는 없고 그래서 북한이 원하는 것 중에 우리가 회의 혹은 마지못해서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뭔지는 뭐 정부도 그렇고 우리 시민사회도 그렇고 학계도 그렇고 그래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이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적 동의를 하지 않고 마냥 북한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경우는 또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시민단체든 학계든 또 우리 원우도 뭐 많은 학생들도 있지만 그런 국민들과의 각계각층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정말 줘서는 안 되는 게 뭐가 있느냐. 또 이 정도는 우리가 너무 마음은 아프지만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선별해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동호 교수님 입체 교차로 적 사고 앞으로 새 정부 이재명 정부도 있고 그다음 5년에 또 어떤 정부가 들었을지 모르지만 남북 관계를 위해서는 사고의 발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현철 교수님. 네. 오늘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아까 박수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우리 사회자 우리 박명규 교수님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우리 항상 통일인식조사 매년마다 나오잖아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초대 원장이면서 8년 동안 그 일을 맡아서 지금 그 자리를 굳건하게 2년 더 보태주세요. 예, 10년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경청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게 10년을 자리를 잡고 그 자료들이 지금 뭐 교과서처럼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 사회학 선배 박사님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존경 드리고요. 이제 우리 국민대학교도 이제 한반도 미래연구원이 10주년이 됐습니다. 내년부터 뭐 그런 그 수치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20주년에는 그런 내용들을 공개하고 타 기관에서 그걸 교과서처럼 쓸 수 있게끔 만들어내겠습니다. 우리 박명규 교수님은 지금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명규 교수님 이제 광주과학기술 초빙 석학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오늘 사회로 맡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옆에 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진짜 발표로 모셔도 시간이 부족한 분들인데요. 국민대가 터가 좋더라고요. 예전에 서훈 교수님 특강 한번 했더니 국정원장님이 되셨고요. 조현 우리 선생님 오셨다가 외교부 장관이 되시더라고요. 오늘 눈여겨 봐 주십시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곧 TV에 나오시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도 듭니다. 여기 오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저는 토론문은 국제 변화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변화했고 또 북중러 같은 맥락이지만 적어놨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질문 하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현재 목표는 수령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그리고 수령 중심 체제 유지를 위해서 폐쇄적인 틀 안에서 효율성을 계속 추구하는 것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제 그리고 정치 예상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는 2026년 9차 당대회를 맞이하자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이제 당당하게 그들은 이렇게 합니다. 러시아 파병도 공개하고 북한 군사력 핵 보유를 가장 높은 강점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또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북중러 동맹 과시 연대를 통해서 이제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국제 제재 이런 것도 이제 탈출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까지 표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부로 살펴봤더니 우리 통일 미래 세대들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듯이 북한도 이제 장마당 세대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즉 과거의 당과 국가에 순종하는 모습에서 탈피해서 이제 개인성을 중시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심리적 이반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부 세계에 대한 호기심, 정보에 대한 갈망, 우리 남쪽이죠. 남조선에 대한 궁금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아까 최영환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중국, 러시아가 컨트롤하는 북한, 또 그들과 우리 같이 북중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조동호 교수님께 개성공단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지, 재개해야 되는지, 만약에 또 새로운 방안이 예를 들어 뭐 잘 아시지만 나진 하산 프로젝트라든지 GTI라든지 또 그보다 더 번창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지, 그런 방법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쓰신 거 있으면 지금 앞으로 보내주세요. 조동호 선생님 말씀하시긴 좋은데 참 이렇게 이제 그럼 상상력이 뭔지 내놔 보십시오. 이러면 참 이제 준비하신 답을 하셔야 되니까 좀 이따 하시면 됩니다. 네, 뭐.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면 아마 시간 때문에 좀 자제하시는 것 같네요. 나중에 이제 이 수업 시간에 오늘 내용을 좀 더 또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 많은 코멘트들이 담겼고 실제로 아까 시간을 제한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어서 아마 채 못하신 말씀도 있으시기 때문에 두 분 발제자 선생님께 5분씩의 리스판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채 말씀 못하신 것이나 지금 여기 패널리스트들이 언급하거나 질문한 내용들에 대한 피드백이 되셔도 좋고 어쨌든 5분 범위 안에서 활용하셔서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 회장님 먼저. 예, 저는 뭐 직업 외교관으로서 일생을 보낸 사람입니다만은 중국이라든지 동북아 지역에서 근무를 오래 했습니다. 북경. 근데 그 와중에 한 2002년 그 당시 한창 그 캐도가 이 북핵 문제 해결의 하나의 방안으로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있었어요. 거기에 관여해서 제가 북한을 그 당시 그해 한 해에 6번 드나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뭐 평양만 이렇게 회의를 하기 위해 드나든 게 아니고 함경도 원전을 짓고 있던 함경도 심포 일대, 그다음 함흥, 그다음에
또 물론 평양 일대, 그 다음에 저기 저 회의를 하기 위해서 그 묘향산, 향산 일대에서 많은 곳을 다니면서 사실은 북한을 이렇게 눈여겨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눈에 선한데 그때 제가 그 향산 호텔에 몇 차례서 그 북한하고 협상을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저 향산 호텔 바에서 꼭 20살 난 그 접대원이죠. 아주 저 예쁜 이 여성 접대원이 저한테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신 선생님, 저 통일이 언제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뭐 갑자기 즉흥적으로 그냥 빠르면 5년, 늦어도 50년 안에는 통일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가씨가 선생님 저는 5년도 너무 깁니다. 왜 통일이 안 됩니까? 미국 놈들 때문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도 뭐 워낙 그 귀에 생생하고 그 아가씨가 이렇게 그 북한의 물자도 부족하고 하니까 이런 흰 이 A4 용지가 아니고 아주 갱지라 그러잖아요. 누런 거기에다가 그 연필도 별로 없는 거기 연필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인가? 하여튼 그 노래를 저 백두에서 한라로 우리는 하나 뭐 하는 그 노래 그때 많이 불렀습니다. 그 노래를 이렇게 저 가지고 주체 몇 년 뭐 이렇게 이름을 써서 저한테 준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 저는 말입니다. 그 갑자기 북한이 왜 두 개 국가로 가는 걸 지금 내세우면서 갑자기 갑자기 저 남북한 교류도 막고 이러는데 이게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설명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의 MZ 세대들이 상당히 남한에 지금 너무 지금 빠져 있다. 그게 지금 상당한 그 원인이라는 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통일에 대한 관심은 남쪽이 훨씬 적은 것 같고 남쪽은 북한은 저는 그때도 느꼈고 이 북한의 사람들이 더 통일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일종의 아편 같은 느낌을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막 그런 것들이 나는 지금도 계속되어 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북한의 MZ 세대들이 뭐 우리 요즘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남한의 뭐 이런 K-팝도 듣고 온갖 하면서 그런 거를 지금 북한이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건데 저는 MZ 세대가 북한의 이 주력으로 등장하면 저는 통일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아직도 북한의 원로 세대들이 옛날 북한이 잘 나가던 시대의 그 추억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MZ 세대들은 북한이 이제 그런 과거의 사회주의 우월성 이런 데서 벗어난 지 이제 오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태영호 씨를 한번 만나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태영호 씨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MZ 세대가 북한의 주력이 될 때, 지금은 뭐 20, 30대지만 한 40대, 50대 돼가지고 어느 정도 이 북한의 그게 되면은 아마 남북한의 통합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가는 거를 억지로 막기가 어려울 거다 하는 이런 그 희망을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저는 그 기대를 가지고 통합, 통일 문제 우리가 해야 된다. 또 하나 문제는 아까 우리 최영환 부원장님께서 대북 정책을 중앙이 끌고 가는 시대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저도 여기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성공단 재개 이런 거에 대해 상당한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개성공단을 끄는 거에 대해서 그때 주무장관이었던 분하고 어디 우연히 한번 식사를 같이 하면서 물어봤어요. 지금도 그걸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데 저는 우리 대북 정책 중에 가장 큰 아주 오류 실책 중에 하나가 그걸 끄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도 취임해서 우리 태영호 씨 책에도 나오는 거 보지만은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지금 이런 걸 한 110개는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제 막상 본인이 집권해가지고 정치를 해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죠. 결국은 이렇게 됐는데 꼭 북한만의 책임이냐? 저는 상방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개성공단을 끊음으로 해서 과연 뭐 우리가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를 했습니까?
늦추었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은 저는 교류 협력이라는 거는 많을수록 좋다. 그게 저 고립 압박하고 무슨 북한이 그 붕괴론 있지 않습니까? 붕괴론.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정부의 그 통일부 최고위 관계자들이 그때도 이런 비슷하게 붕괴론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뭔가 요즘 현상들이 옛날 동구권의 현상하고 비슷하다. 탈북자들 뭐 인터뷰를 해보면 참나 저는 그 신기루 같은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대북 정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주한 영국 대사하고 어디서 식사를 하면서 만나서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몇 년 전까지 평양에서 대사 대리를 한 분이에요. 영국 대사 대리. 근데 그 이야기를 했더니만 안 그래도 자기한테도 그 윤석열 정부 때 고위 그 통일부 관계자가 북한 붕괴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 당신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에 있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묻길래 자기는 아주 솔직하게 붕괴 가능성 제로다 그랬다. 굳이 자꾸 나한테 묻는다면 1% 이하인데 그것도 뭐 백성들이 뭐 들고 일어나서 무너질 가능성은 없다. 유일하게 혼란의 가능성이 있다면은 이 권력 교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뭐 위에서 일부 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자기가 거의 3년이나 있었는데 지금 그 붕괴 이런 걸 생각하면서 대북 정책하고 뭐 하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참 환상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정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 교수님. 예, 여연철 부원장님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하는데 그거는 이제 얘기가 기니까 다음번 특강에 불러주시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상상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걸로 제 말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학생들 중에 개성공단에서 제일 처음으로 만든 제품이 뭔지 혹시 아는 학생 있으세요? 맞추는 학생은 부원장님 장학금을 주십시오. 다 아직 그 옛날에 잘 모르시는군요. 냄비 만들었습니다. 그때 통일부 장관께서 취임하셔가지고 6월쯤 취임하셨는데 연말까지 첫 제품을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왜 연말까지 만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아무거나 그냥 기업이 알아서 만드는 건데 아마 자기 임기 때 만들고 싶었겠죠. 그래서 뭘 만들었냐? 냄비 만들었습니다. 그게 제일 빨리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냄비 2종 세트가 우리 시장에서 오늘 팔면 19,500원짜리였습니다. 분단 반세기 만에 남한과 북한이 만나서 남한의 자본과 기술에 북한의 노동력이 만나서 서로 윈이 될 거라고 개성공단 홍보해놓고서는 냄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마 폐쇄하기도 쉬웠을 거예요. 냄비 정도로 만들던 공단이니까. 북한도 굉장히 반발했습니다. 우리가 냄비나 만들자고 땅을 내준 줄 아느냐. 그때 거기서 우리가 전기자동차를 만들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드론을 만들고 캐대언을 거기서 만들어냈더라면 전 세계가 주목했을 것이고 정말 남북한이 합하니까 이런 게 생기는구나 하고 남한 주민이든 북한 주민이든 통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만드는 게 뭐가 중요했겠습니까? 잘 만들고 멋있게 만들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때 죄송합니다. 그때 통일부 공무원이 있었을 텐데 우리 차관님 그때 장관 말려야죠. 냄비 만들지 말고 좀 멋있는 거 만듭시다. 한 반년 1년 더 걸리면 어떻습니까? 그게 상상력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을 좀 잘 배우는 그 국민대학교 글로벌 평화 통일 그 대원이 되길 원하고요. 앞으로 통일 교육은 여대에서는 이화여대, 공학에서는 국민대가 이끌어 나가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여 교수께서 여기 위에서 얘기하고 나면 나중에 뭐 텔레비에 나오더라, 잘 봐둬라,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잘 봐둬야 될 사람이 누군지 대충 짐작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아주 시간이 잘 맞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 유명한 서양의 철학자이자 사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남을 설득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건 사실 남의 설득만이 아니죠.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데도 필요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로고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력을 요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에토스, 믿음이 가는 일관성이 있는, 그건 뭐 정책이 담당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 학교 같은 제도가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아까 김영진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국민대학은 그런 신뢰가 확실히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필요한 것,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것, 파토스입니다. 열정이죠. 그건 논리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제도가 주는 신뢰의 문제도 아니고 끊임없이 원하고 절실히 갈구하고 필요하다면 꿈을 꾸는 그 열정의 파토스가 자신도 설득하고 남도 설득한다고 했습니다. 한반도 상황이 안팎으로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에 어려움을 분석하는 로고스도 필요하고 어떤 전략을 모색해야 될지 굉장히 많은 지적인 탐색도 필요하지만 또 여러 가지 꿈을 잃지 않게 하는 제도적인 준비와 신뢰도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하지만 역시 또 하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파토스가 아닐까 싶고, 그 파토스를 담당해야 될 분들은 여기 계신 특히 젊은 우리 후배 세대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그 파토스를 확인하는 자리가 함께 되었으면 바라고, 다시 한번 정말 이 국민대학이 그런 교육과 연구와 앞으로 우리 사회의 이 미래를 향한 그런 좋은 열정과 담론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관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심포지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발표해 주신 분, 또 코멘트해 주신 여러 참석자들께 모두 박수를 보내드리십니다. 감사합니다.